자, 풋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풋옵션은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였죠. 네, 풋옵션은 얘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뭐냐? 갑이 S 주식을 1년 후에 52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가 좋으면 52만 원을 팔 수도 있고요. 지가 싫으면 안 팔 수도 있어. 그리고 이 풋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상대방이 팔겠다 그러면 사줘야 돼.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풋옵션의 경우 자 주가가 55만 원 됐어요. 값이 어떻게 나올까? 55만 원짜리를 52만 원을 팔겠어요? 싫지. 그래서 행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주가가 48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48만 원짜리 52만 원을 팔면 개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자기가 돈이 될 때는 행사를 하고 자기가 돈이 안 될 때는 행사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콜옵션이든 풋옵션,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지만 옵션의 매입자가 무조건 유리해요.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매입자가 유리한 거예요. 왜? 매입자는 돈이 나갈 일이 없어요. 매도자는 돈이 나갈 일만 있어요. 그래서 이 풋옵션을 발행한 사람도 처음에 계약할 때 불리하죠. 그래서 뭐 돈을 받아요.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뭐 이제 10,000원 받았다 치자 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 계약은 콜이든 풋이든 매입자가 매도한테 최초 계약 대금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자는 나중에 돈을 처음에 주고 나중에 받는, 매도자는 처음에 돈을 받고 나중에 돈이 나가거나 안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풋옵션도 콜옵션과 똑같이 보면 이 풋옵션의 매입자는 뭘 갖고 있느냐? 나 그냥 무조건 1년 뒤에 주식 52만 원에 팔게. 파는데 단 하면서 언제? 내가 유리할 때만 팔게 라는 거죠. 언제가 유리해? 주가가 52만 원보다 낮을 때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때만 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도 풋옵션도 둘 다 뭐예요? 난 무조건 살 거야. 난 무조건 팔 거야 라고 해놓고 단서가 있죠. 사는데 언제 사? 52만 원 이상일 때 살게. 파는데 언제 팔아? 52만 원 이하일 때 팔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콜과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무조건 유리한,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의 매도자는 풋옵션은 부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살 수 있는 권리든 팔 수 있는 권리든 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자산, 매도한 사람은 부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를 먼저 봅시다. 풋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얘가 기본적으로 풋옵션 매입자는 뭐랑 똑같냐면 선도 계약을 매도한 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도 계약을 매도하면 어떻게 돼? 난 주식을 무조건 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풋옵션을 매입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난 주식을 팔 거예요. 언제? 유리할 때만 팔 거야. 요때는 유리한데 요때는 불리하지. 유리할 때만 팔고 불리할 때는 안 팔아 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나 요때는 안 팔아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풋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매입자의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때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 파생 상품의 구조는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가 선도 매입 매도에서 나옵니다. 그 선도 매입 매도에다가 지금 콜옵션 풋옵션은 조건을 약간 더 붙인 거에 불과하죠. 그죠? 콜옵션은 사긴 사는데 주가가 높으면 살게. 풋옵션은 팔긴 파는데 주가가 낮을 때 팔게. 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풋옵션 내용 나오는데요. 뭐 얘가 팔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매입자 입장에서의 풋옵션 어때요? 자, 여기 X만큼 돈을 받고
주식을 팔 거냐 아니면 0 안 팔 거냐. 그래서 큰 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나한테 좋은 걸. 그죠? 그래서 파는 게 유리할 땐 팔 거고 X 받고 그 다음에 불리할 때는 안 팔아. 둘 중에 큰 거 선택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때 주가가 행사가보다 크면 뭐예요? 당연히 행사를 안 해요. 이번에는 콜은 요때 행사를 했었죠. 왜? 사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풋은 오히려 주가가 높으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안 팔아요. 반면에 주가가 낮으면 그때는 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시 콜옵션과 똑같이 풋옵션의 매입자는 자산, 풋옵션의 매도자는 부채. 그래서 콜이든 풋이든 둘 다 매입자는 자산, 매도자는 부채예요. 항상 매입자한테 유리한 계약이고 처음에 낸 돈만큼, 그죠? 그만큼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6번도 똑같습니다. 최초 계약할 때 풋옵션 매입자는 돈을 내고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대 그 발행자는 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도 계약과 옵션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까 선도 계약하고 선물 계약하고 차이점이, 선도 계약은 비상장 주식, 즉 장외에서 거래되는 애들이에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반면에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생 상품에는 장내 파생 상품, 장내라는 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과 그 다음에 거래소 외에서 우리가 장외 시장을 OTC라고 얘기합니다. 오버 더 카운터에서 그 OTC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정해진 계약서가 있고 너 이거 계약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장외 파생 상품은 둘이 만나서 합의만 되면 계약 조건에 그 어떤 조건도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장내 파생 상품은 우리가 도박을 하는데 카지노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카지노 가면 어떻게 돼 있어? 규칙이 딱 정해져 있죠. 정해진 규칙에 내가 언제든지 가서 도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박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카지노 가보면 그 규칙에 만족하는 상대방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장외 파생 상품은 우리가 그냥 나랑 맞고 칠래요? 이렇게 찾는 거야. 나랑 맞고 치시겠어요? 조건은요, 뭐 점당 얼마로 하죠. 그리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을 둘이서 합의만 되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떨까? 거래가 잘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이 많을까요? 아니면 장외 파생 상품이 많을까요? 네? 장외 파생 상품이 더 많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이 더 많아요. 네. 이게 파생 상품은 장외에서 거래되면 우리 둘이 만나서 해야 되잖아. 그 중간에서 역할을 금융기관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나 또는 은행 이런 데가 그런 파생 계약을 양쪽에서 체결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준화된 거래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금을 가지고 우리가 내기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금 선물,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그 파생상품 계약은 정해져 있어요. 뭐 이게 우리가 주고받는 금은 1kg짜리 금괴로 돼 있고 순도는 99.9999% 이상이어야 되고 뭐 금괴의 형태여야 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니 사실 내가 필요한 금이 순금이 아니고 나는 금 거북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금학 뭐 그죠? 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 금 도라에몽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는 나는 순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14K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필요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쪽 장내 파생 상품으로 못 가는 겁니다. 가갖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장외 파생 상품을 많이들 이용을 해요. 특히나 이제 외환 관련해서는 장외 파생 상품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주식에
대한 파생 상품들이 시장 이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가 어떻게 한 거냐면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어느 한국가 아니야. 유럽, 미국보다 우리 거래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갖고 거래가 너무 많이 돼서 거래 금액을 올립니다. 이게 한 계약당 금액을 올리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많아지면 거래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등이에요. 파생 상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이 그만큼 활발하게 운영된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뭡니까? 도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야, 이씨, 도박 한번 하려고 정성까지가 어떻게 가? 여기는 맨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드륵드륵 하면서 이렇게 나라에서 허락한 합법적인 도박이 가능한데, 그런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하고 선물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선도 계약은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포워드는. 그 다음에 선물은 거래소를 거래되는 장내 파생 상품인데,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게 차이가 좀 컸죠. 이게 그 거래소가 어떤 데냐면 옛날에는 컴퓨터 없을 때는 거래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둥근 이렇게 이렇게 그 회의실 같은데 회의실이라고 하고 뭐하고 광장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건물 안에 둥근 바닥에 근데 사람들이 막 저쪽에서 막 이게 딜러가 있어. 무슨 주식 뭐 몇 개 뭐 이 짓을 하고 이렇게 주식 거래를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스닥이라는 게 그게 디지털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나스닥이에요. 그 전까지 이제 뉴욕 거래소는 이러고 있었어. 시카고도 막 이러고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뭐예요? 어느 한 개인의 컴퓨터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사설로 거래소를 돌릴 수 있어요. 사설로.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이라 해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은행이 그죠? 자기네 은행 사이트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무조건 돈 벌어. 사실 여러분들 로또 구매 대행을 내가 사설로 하면 그 불법이긴 한데 그거 하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그래갖고 당첨되면 어떻게 돼? 당첨되면 돈 주면 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로또를 사달라고 이렇게 쭉 번호를 넣고 돈을 나한테 맡겨.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 돈을 넣어. 그죠? 돈을 넣고 그리고 나는 그걸로 뭘 해야 돼? 그걸 원래 로또를 사야지. 안 사. 안 사고 그냥 그 돈은 내 돈이야. 쭉 받고 이 사람이 번호를 보니까 당첨이 됐어. 5만원 당첨됐어. 5만원 줘. 100만원 당첨됐어. 100만원 줘. 그래도 벌리는 구조야. 왜? 로또 금액의 절반은 사회 무슨 목적으로 일단 기금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 일부를 판매 수익으로 또 쓰이고 뭐 몇 퍼센트. 그리고 나서 세금으로 33%를 뜯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0원 내고 로또를 하면 35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내가 돈을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1등 당첨되면 제 손은 없지만 그냥 돈 주면 돼 걔한테. 그러면 무조건 남아요. 그거 해갖고 그 걸린 일당이 기사에 떴죠. 로또 그 해외 로또 구매 대행으로 했는데 실제로 뭐 슈퍼볼 같은 거 사지도 않았어. 근데 그거 하면 무조건 돈 돼. 돈 되는 사업을 알려줬잖아. 왜 안 해 다들? 그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선도 선물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장외가 있고 장내가 있는데 이거를 장외는 선도, 거래소는 선물. 반면에 옵션은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되든 장외에서 거래되든 다 옵션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wap은 이게 계약이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특성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래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거래소가 선도 계약의 문제점을 조금 해소를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제가 나는 이 주식을 무조건 52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고, 여러분들은 52만 원을 사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응? 그거를 내가 그거를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다 계약을 했어. 나 52만 원을 팔 거야 라고 계약을 해서 주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근데 주가가 1052만 원이 됩니다. 근데 아직 만기가 한 3일 남았어. 만기 3일 남았는데 3일 뒤에 이제 만기야. 나 이제 돈 1000만 원 깨지게 생겼지. 근데 3일 남았는데도 벌써 1050만 원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한 명당 1000만 원씩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 10명이면 1억이고 100명이면 10억이고 1000명이면 100억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10,000명이나 했어. 내가 1000억이 깨지게 생겼어. 어떻게 할까? 첫째, 돈이 없을 수 있겠죠. 둘째, 돈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돈이 있으면 전재산 1000억을 주면서 역시 김종길 와씨 약속을 지키는구만, 이 얘기를 듣겠어? 아니면 내가 1000억 들고 어디 해외로 튀겠어? 무조건 튀는 거지. 이거는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이건 튀어야 돼. 그지? 아직 만기 남았잖아. 그 만기 때 나를 찾아보면 우리 종기는 어디 갔을까? 없어. 그죠? 해외로 튀어갖고 한 1000억 받고 1000억 들고 잘 살다가, 그죠? 저 이게 남미나 좀 어디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나라 가서 나라에 기부도 좀 하고, 그죠? 그다음에 국적 세탁한 다음에 다시 한국 들어오는 거야. 한국 들어왔고, 이게 패스포드 이게 해외 딱 들어왔고, 누구야? 그러면 마이클 킴 뭐 이러는 거지. 너 김종길 아냐? No 마이클 킴 이러는 거지. 누구세요? 뭐 이러는 거야. 난 딴 사람인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약속을 지켜? 그죠? 이렇게 이 장외 파생 상품은 서로의 신용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결국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잖아. 이거를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신용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장외 파생 상품에서는 상대방이 진짜 계약을 이행할 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놈이 쌍코피 터지는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거래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 제도가 바로 일일정산과 증거금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계약의 경우에는 얘네가 일단 표준화된 계약이 있는데, 거기서 계약의 불이행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증거금 제도와 일일정산 제도라는 걸 가져다 줘요. 자, 일단 일일정산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주가가 52만 원부터 1052만 원까지 하루에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야금 올라가다 보니까 1052만 원까지 올라갔겠지. 그러면 한 방에 1000만 원 내라 그러면은 애들이 튀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내내 야, 너 손해 더 보게 생겼네? 돈 내놔. 손해 보게 생겼네? 돈 내놔. 이런 식으로 만 원 뜯기다 보면 1000만 원을 뜯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일일 정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 돈 없어. 그래갖고 배째일 수 있잖아. 그래갖고 야, 네가 돈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예치를 해놔라 라는 게 바로 증거금, 마진 어카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증거금 제도와 일일정산 제도를 통해서 계약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요새는 장외 파생 상품도 이런 제도들을 일부 도입을 해서 계약 불이행 위험을 줄이곤 있습니다. 자, 그때 뭐 선물 계약은 일일정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선도 계약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내용들 여기에서 이제 뭐 반대 매매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요건 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를 보면
이게 10월 1일 날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인데 만기가 10월 5일인 그러한 선도 선물 계약이라고 합시다. 응? 그때 지금 오늘은 이제 현재 이 주식 가격, 현물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을 사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오늘이 10월 1일이야. 오늘 주식 시장 가면 2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요 2만 200원이라는 건 뭐야? 10월 1일 날 둘이 만나서 뭐래? 야, 5일 뒤인 10월 5일 날 주식을 우리 2만 200원에 사고 팔기로 약속합시다. 라고 한 가격이 2만 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2만 200원에 약정을 해두면 10월 5일 날 만기 때 주가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2만 200원 내고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도 선물 가격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자, 10월 2일이 됐습니다. 10월 2일이 되면 이미 현재 주식 가격은 2만 200원이, 2만 7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을 사려면 2만 700원을 내면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날 둘이 만났어. 이날 둘이 만나가지고 4일 뒤가 되겠죠. 네? 10월 5일, 10월 2일 날 둘이 만나서 10월 5일 날 야, 이거 지금 현재 2만 700원이 되는 주식을 2만 200원에 사고 팝시다 라고 계약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예상이 바뀌는 거고 이제는 2만 860원에 사고 파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예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뒤는 모르는 거야 지금. 여기니까 뒷일은 모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격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게 내가 주식을 살 때 가격하고 선물 가격, 선도 가격도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얘네 둘이 일치하냐면 만기 시점이 되면 주식 가격과 선도 선물 가격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만기가 되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봐요. 이때 10월 5일 날 3시에 장이 마감한다고 칩시다. 3시에 장이 마감하면 내가 10월 5일 2시 59분 59초에 주식시장에 갔어. 주식을 사러 갔네? 그랬더니 주식 살려고 그랬더니 얼마래? 2만 300원. 그죠? 자, 2시 59분 59초에 선도 계약을 하러 갔어. 만기 1초. 야, 우리 1초 뒤에 이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파는 걸로 약정해야 되겠어. 계약서 쓰다 보면 벌써 만기야. 그죠? 이거는 1초 뒤에 주식을 사겠다라는 건 그냥 지금 주식을 사겠다라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기 시점이 되면 주식 가격과 선도 선물 가격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도일 수렴 현상이라고 이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는 지금 현재 주식 가격하고 사람들의 예상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2만 원짜리가 그래도 한 5일 뒤에는 2만 2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음날 2만 700원 되니까 지금 현재 2만 700원이니까 그래도 한 4일 뒤에는 2만 860원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만기가 되면 뭐야? 2만 300원짜리가 1초 뒤에 얼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2만 300원이겠지. 그래서 만기에는 이게 주식 가격, 현물 가격과 선물, 선도 가격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사례 4에서 먼저 방가로 1번 10월 1일 날 내가 선도 매입 계약을 했어요. 10월 1일 날. 즉, 요 날 만나서 뭘 한 거야? 우리 10월 5일 날 2만 200원에 사고 팝시다. 즉, 나는 사고, 너는 팝시다. 라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럼 계약할 때 돈 얼마 나가? 안 나가죠, 그죠? 그래서 요 날 매입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들락날락한 돈은 없어. 그리고 나서 만기까지 갔어요. 만기 가면 어떻게 돼? 주가가 2만 300원 됐네? 난 2만 300원짜리를 얼마 주고 사? 2만 200원 주고 사니까 100원만큼 돈을 따게 됩니다. 이게 선도 계약을 매입한 경우예요. 자, 만약에 똑같은 계약을 선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선물 매입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얘가 선물 가격이 하루 지나니까 얼마 올랐어요? 660원 올랐죠? 그러면 내 계좌에 660원이 꽂혀요. 왜? 우리가 선도 선물을 매입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야, 내리면 좋은 거야? 올라가면 돈 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660 올랐으니까 난 그만큼 돈을 받아요. 다음 날도 주가가 올랐어. 선물 가격이 올랐어. 오른 만큼 돈이 들어와요. 그 다음 날 내려갔네? 내려간 만큼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또 내려갔어? 또 빠져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돈이 들락날락 하는데 선물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요거 들락날락한 돈 다 합쳐보면 얼마 됩니까? 다 더해보면 결국 선도계약을 매입한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선도계약은 만기에 가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거야. 근데 선물계약은 매일매일의 선물 가격의 변화를 가지고 돈을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정산을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 이때 선도계약을 매입했는데 이때 만약에 마이너스 100억이 되면 한 방에 100억 내려면 배째라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거 영어로도 있잖아. 우리 BJR 이거 있었죠. 배째라 스피릿. 네? 네. BJR 이거 그 옛날에 해외 뉴스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IMF 왔을 때 배째라라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채불 뭐 이런 이것도 그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채불 이게 패밀리 온 빅 컴퍼니예요. 그래서 그 큰 회사인데 가족이 소유한 큰 회사.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그 개념이 없는 거야. 큰 회사는 어떻게 그 큰 회사를 가족이 갖고 있겠어? 근데 지도 생각해보면 지네들도 있는데, 그지? 네? 자, 어찌됐건 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걸 배째라를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1억 잃다 보면 100억을 잃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 일일 정산입니다. 그래서 일일 정산을 할 때 선물은 매번 가격이 내가 매입을 했어. 선물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돈을 따요.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돈을 잃어. 그럼 반대로 매도자는 어떨까? 얘가 이 돈 660원이 어디서 왔겠어? 매도자 통장에서 왔겠지. 매도자가 돈을 잃어요. 내가 매도를 했다면 잃다가 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원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10월 1일 날 매입 계약을 한 케이스를 봤는데 이게 아니라 10월 3일 날 내가 이틀은 쉬었다가 10월 3일 날 그때 매입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도 계약을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나는 21,600원에 만기 때 무조건 사겠다라고 약속이 됐겠죠. 근데 얘가 얼마가 됐어? 23,300원 됐지. 그럼 얼마야? 23,300원짜리를 21,600원에 사야 되니까 1,300원 손해를 보겠죠. 자, 선물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얘는 똑같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입을 했는데 가격이 내려가잖아. 내려간 만큼 계속 돈이 나가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보면 결국 선도계약에서 손해본 것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를 봅니다. 이게 지금 1일 정산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돈이 들락날락합니다. 이렇게 선물에서 1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반대 매매라는 게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요때 22,200원에 매입 계약을 했어. 가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네? 좋아 올라가. 근데 내가 하필 딱 이때 감이 안 좋아. 내일부터 내려갈 것 같아. 그만하고 싶어. 그죠? 그래갖고 선도 내가 매입하고 여기가 매도를 했어. 그래갖고 매도 찾아갖고 10월 3일 날 밤에 찾아가갖고 나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상대방 뭐라 그래? 따고 배짱이냐? 뭐 이런 거지, 그치? 따고 배짱이냐라고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도박이 힘든 게 끝내기가 어렵잖아. 둘이 맞고 치다 보면 내가 땄어, 상대방이 잃었어. 그러면 이젠 그만하자라고 하면 그만 안 해, 얘네가. 그죠? 끝까지 가봅시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 합의가 되면 그만둘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1일 정산을 하면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느냐? 자, 내가 선물을 매입을 했다고 합시다. 10월 1일 날. 그래갖고 돈을 이틀 땄지. 그죠? 근데 나는
요때 이제 나 그만하고 싶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요때 뭘 하느냐? 최초에 나는 매입 계약을 했잖아요. 요때 그만하고 싶을 때 매도 계약을 하면 돼요. 매도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난 동시에 매입 계약도 있고 매도 계약도 있잖아요. 근데 매입 계약은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돈이 나가죠. 떨어지면 돈이 나가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매도 계약은 가격이 떨어지면 돈이 들어오죠.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이 딱 되면서 난 사실상 그 뒤로는 선물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 내리든 나랑 손이 관계없지. 그래서 사실은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해놓으면 이렇게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계약이 사실상 종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거래소에서도 사실상 매입한 애가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얘네들 아예 그냥 게임을 끝낸 걸로 봐버립니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선 이게 매입만 나왔는데 거꾸로 한번 해봐요.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러면 돈을 잃었어. 근데 느낌이 안 좋아. 계속 내려갈 것 같아. 나 이제 손해 그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 게임을 끝내고 싶죠. 그럼 뭘 하면 돼? 매입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입을 하면 결국은 여기서 660원 플러스 640원이 마이너스 660원 마이너스 640으로 이게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게, 최초에 매입했던 애가 매도 계약을 하면 최초의 매입 계약이 종결이 돼버려요. 여기서. 오케이? 반면에 나는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최초에는 매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에? 그만 고통받고 싶어 라고 해서 나 이거 끝낼래 라고 하면 그때 반대로 매도의 반대인 매입을 하면 그때 매도 계약을 종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거를 반대 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의 경우 반대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게임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면 들어갔다가 매도하면 나가고, 내려갈 것 같아? 매도를 했다가 그만하고 싶어? 매입하면 끝나요. 반대 매매로 이렇게 손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다. 선도 계약은 상대방이 허락해줘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현실에서는 그것도 중간에 손익만 잘 정산해주면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이게 컴퓨터가 없는 경우죠. 컴퓨터가 없는 경우만 해도 선도하고 선물은 굉장한 차이가 났었는데, 요새 컴퓨터가 워낙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에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손에 스마트폰이 한 20년, 30년 전에 대학교에서 쓰던 슈퍼컴과 거의 맞먹거나 그 이상의 연산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컴퓨터를 손에 그냥 들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거래소가 아닌 장외파생 상품 시장도 당연히 이런 거 해보니까 중간에 도망가는 놈도 없고 먹튀하는 놈도 없잖아. 배째라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이제 장외에서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1일 정산할 때 이게 돈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이 돈이 어디서 왔겠어? 이 돈이 매도자 통장에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걔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 비밀번호를 몰라. 비밀번호하고 OTP가 없으면 돈을 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증거금 제도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고 싶으면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증거금 계좌, 그러니까 통장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내 갑이라는 애도 통장을 하나 만들고 을이라는 애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 그 통장을 만들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기다가 돈을 일정 금액 채워놔야 그때부터 게임에 이제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해. 매입이든 매도든 주문을 하려면 통장에 돈을 넣으래. 그래서 돈을 최초에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개시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네가 이 시작하고 싶으면 개시 증거금만큼 돈을 넣어야 돼요. 보통은 거래 대금의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한 1억 원어치를 선물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럼 얼마? 1,500만 원 정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15% 정도만 일단 걸어놓으면 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증거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돈이 따면은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 돈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 그때 마진 콜이라는 게 날라와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전화가 오는 건 아니고 너 이거 마진 콜 이게 돈이 떨어졌네 그러면 거래소에서 알아서 반대 매매를 때려서 너 꺼져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진 콜을 안 받으면 반대 매매로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근데 마진 콜을 받으려면 뭐라 해야 되느냐, 다시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내 계좌에 돈을 꽂아 넣어야 돼. 그래갖고 그 비트코인 선물하는 애들 그 유튜버 많은데 그때 야 누군지 뭐 비트코인 쫙 작살나니까 그때 막 이 사람은 그냥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반대 매매가 주문이 쫙 들어가. 여기서 돈을 안 넣으니까 추가 입금을 안 하니까 그냥 거래소에서 반대 매매로 계약을 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통장이 되는 거야. 통장. 자, 어찌됐건 다시 추가 입금을 하면 오케이 돈 들어왔네 게임 시작 속행 그래갖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최초에 내가 매입 계약을 하려면 돈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어디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이쪽 증거금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값을 다 이체를 해요. 이체를 하고 나면 이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값은 매입을 하고 을은 매도를 했다 칩시다. 언제?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매입 매도를 22,000원에 사고 파는 걸로 약정을 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 다음 날 되니까 선물 가격이 660원 올랐죠. 그러면 매입자가 660원 땄다며.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거래소가 이 을의 증거금 계좌로부터 갑의 증거금으로 660원을 옮겨요. 자동으로 그냥 딱 꽂아버려 그냥. 그래서 내가 660원 돈이 들어온 거야. 이게 원래 2,000원이었는데 2,660원 된 거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 또 주가가 올라갔죠. 선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매도자 통장에서 돈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600원밖에 없잖아. 막 다음날 또 한 700원 떨어지면 거래소는 600원밖에 옮길 돈이 없잖아. 통장에 돈이 없네. 야, 돈 채워라고 이제 마진콜을 넣어요. 야, 을아, 전화 받아. 뭐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마진콜이 날라오면 통장에다 돈을 넣어야 돼. 만약에 얘가 마진콜을 응했다면 마진콜이 와서 통장을 얼마까지 채워야 되느냐? 최초 개시 증거금 수준인 2,000까지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들어왔어? 오케이. 다시 시작.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음날 어떻게 됐어? 이제 선물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이쪽 갑의 통장에서 을의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떨어지니까 떨어진 만큼 또 옮겨갔죠. 그래서 얘는 갑은 얼마 땄어요? 2,000원에서 2,100 됐으니까 100 땄고 을은 2,000원이 3,300원 됐으니까 1,300원 땄나? 중간에 1,400을 더 집어넣었잖아. 3,400을 집어넣고 3,300이 됐으니까 얘는 100을 잃는 그런 구조죠. 자, 만약에 마진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콜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을이 마진콜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거래소가 알아서 지금 을이 최초에 무슨 계약을 했어? 매도 계약했죠. 그죠? 거래소가 그냥 매입 계약을 주문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거래가 체결되면 누군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됐겠죠. 그 매도 주문을 낸 애가 병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거래소가 매입 주문 냈더니 체결했더니 그게 병이랑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너는 600원에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 1일 정산은 갑과 병 사이에서 계속합니다. 갑은 계속 매입한 상태고 병은 이제 새롭게 매도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가격이 변하면 갑의 통장에서 병의 통장으로 꽂히는 거지. 그러니까 을만 병신된 거고 을 돈으로 갑이 100원 벌고 병이 1,300원 벌고 을은 1,400원 잃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1일 정산과 마진콜 그리고 증거금 제도예요. 되겠죠? 뭐 그냥 적당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이제 옵션 손도 다 배웠으니까 한번 손익에 대한 사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례 5번 보면 지금 여기 주식 가격, 콜 가격, 풋 가격, 선도 가격, 선물 가격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 앞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선도 선물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진 않지만 숫자가 같진 않지만 같이 올라가다가 얘가 내려가면 얘도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어때요? 네, 주식 가격과 선도 선물 가격은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콜옵션은 어떠냐? 자, 여러분들 이 콜옵션이 얘가 행사 가격이 10,000원짜리래. 그럼 자, 영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야? 9,600원짜리지. 9,6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언제? 5일 뒤에 만기 때. 그러면 거기다가 얘가 1,666원이나 내네? 아니 9,600원짜리 여러분들 10,000원 주고 사겠어? 당장은 안 사지. 근데 왜 얘는 1,666원을 냈을까? 지금은 9,600원이지만 앞으로 5일 뒤에 주가가 12,000원, 13,000원 되면 돈 들어오잖아. 즉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기 때문에 1,666원 내고도 옵션 사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거봐 올라가잖아. 1,100원 됐어. 그러면 1,100원짜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야. 그 자체로도 100원의 가치가 있죠. 근데 얘는 100원을 낸 게 아니라 얼마야? 1,762원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1,662원을 더 냈지. 왜 더 냈어? 아니 1,100원짜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100원의 가치를 갖는 건데 왜 1,662원을 더 냈을까? 앞으로도 쭉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돈을 조금 더 내요. 그죠? 그래서 이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가면 옵션의 매입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돈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콜옵션 가격도 같이 올라가. 주가가 내려갈 땐 콜옵션 가격도 같이 내려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여기서 벌어지죠. 만기 하루 전날 주가가 1,200원이야. 야 이거 뭐야? 요거 하루만 견디면 요거 200원 받아요. 하루 견디면 200원 받아. 그리고 다음날 1,500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354원 주고 샀어. 근데 다음날 안타깝게도 9,800원이 됩니다. 뭐야? 꽝이에요. 수익률이 몇 프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자, 풋옵션을 매입한 사람을 봅시다. 풋옵션은 내가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은 걸 비싸게 파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9,600원이죠. 9,600원짜리를 얼마에 팔 수 있어? 10,000원에 팔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400원 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원보다 돈을 좀 더 냈지. 왜?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다음날 올라갑니다. 야이씨. 9,600원에서 떨어져야 돈이 되는데 1,100원이 됐어. 이젠 어떻게? 1,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럼 내가 10,000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주가가 얼마 이하가 돼야 돼? 지금 1,100원보다 100원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져야 내가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풋옵션 가격은 주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풋 가격은 떨어져요. 그리고 주가가 다음날 올랐더니 풋 가격이 더 떨어져. 왜? 이때는 벌써 1,900원이야. 야 이제 만기는 이틀 남았어. 이틀 안에 풋옵션을 갖고 매입한 애가 돈이 되려면 이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1,900원이 10,000원 밑까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1,900원에서 주가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900원 이상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싸져요,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 주가가 한 1,100원에서 800원 움직였잖아. 주식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10%도 안 나와. 1,100원에 산 주식으로 800원 번 거니까. 풋옵션을 매입을 했어? 반토막이 납니다. 그쵸? 그리고 다음날 주가 살짝 떨어져. 일말의 가능성을 받습니다. 하지만 야 이제 이틀밖에 안 나와. 쫄리는 거지. 이틀밖에 안 나왔는데 700원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약간 더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가격이 약간밖에 안 움직여. 그러다가 다음날 되니까 12,000원까지 왔어.
그래도 뭐야? 이제 하루 남았지. 하루 안에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돼? 200원보다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콜 가격 올라가고 선도 선물 가격 같이 움직여요. 근데 풋 가격만 반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물음 1번 보면 0시점에 오늘 콜옵션을 샀어요. 요때 얼마 나갔을까? 1666원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30점 요때에 콜옵션을 팔았대. 이것도 뭐예요? 사실상 매입한 애가 매도한 것도 이 옵션도 얘는 반대 매매입니다. 원래 계약은 어디 가야 끝나요? 10월 5일 가야 끝나. 근데 그 전에 매입한 사람이 매도했기 때문에 이 옵션도 반대 매매로 끝을 낸 거예요. 종결을. 그럼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1666원에 샀어. 근데 나중에 팔 때 보니까 1264원에 팔았네? 얼마만큼 이익 났습니까? 1264 빼기 1660 이익이 아니라 손해구나. 그죠? 얼마 손해봤어? 402원 손해봤겠죠? 그쵸? 그건 회계적 손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손익구 할 때랑 회계에서 손익구 할 때랑 좀 다른 게 재무관리는 회계에서의 손익을 구해보면 회계는 1666원에 사서 1264원에 팔았으니까 얘는 손해가 402원만큼 손해가 났다라고 봐요. 근데 재무관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손익을 구합니다. 이게 여기 막 이자율을 여기 이자율이 4%라고 돼 있는데 이자율을 곱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자, 여러분이 저한테 100만 원만 투자하세요. 100만 원만 투자해. 네? 그리고 내가 1년 뒤에 100만 원 드릴게. 기분이 어때요, 지금? 회계적 손익은 0이야. 100만 원 투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 받았잖아. 손익 0이지. 근데 기분이 안 좋지. 그죠? 뭘 생각해, 머릿속으로. 아니,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놔도 105만 원 돼 있는데 네가 100만 원 주면 나 5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100만 원 투자하고 100만 원을 받으면 손익이 0이라고 하는데 재무관리는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나 최초에 얼마 투자했어? 이건 작년에 100만 원 투자했잖아. 작년에 1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넣기만 해도 얼마가 돼 있다? 105만 원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5만 원 손해 본 거지. 그래서 회계적 손익은 화폐 시간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10년 전에 산 주식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놨는데 10년 뒤에도 1,000만 원하고 있으면 회계적 손익은 0이야. 하지만 기분이 매우 안 좋죠. 그지? 그 1,000만 원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얼마가 됐을까? 그죠? 분명히 손해를 본 거야.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이게 회계적으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손익을 구하려면 내가 1666원을 냈는데 이걸 은행에 갖다 넣었으면 4% 이자 3번은 맞았겠구만. 그걸 포기하고 이걸 샀더니 네가 1264원을 줘? 이런 배은망덕한 놈. 즉 나는 손해가 610원 손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재무관리에서 그런 거고 회계에서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손익을. 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일시점에서 풋옵션을 매도했대. 자, 아니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인데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했다. 팔 수 있는 권리를 발행했다. 풋옵션 계약을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옵션 매입자는 어때? 가격이 이게 풋옵션 가격이 올라가면 돈 따고 내려가면 돈 내려가지. 근데 반면에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이때 어땠을까? 요 가격만큼 돈을 210원만큼 돈을 받았겠죠. 매입자는 210원만큼 돈을 내고 샀겠지만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돈을 받았겠지. 그리고 나서 만기까지 갔대. 만기에 얼마?
매입했으면 200원 받았을 텐데 매도했으니까 2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210원 받고 이때 200원 나가니까 회계적으로는 얼마? 10원 이익. 그죠? 210원 받고 200원 나가니까 회계적으로는 10원 이익. 예, 화폐 시간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면 아니 210원 은행에 하나 둘 셋 넷 이자를 4번이나 받았겠네. 예? 그러니까 사실 10원 이익이 아니라 46원 손해본 거다 이거.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의 손익은 그렇게 구하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자, 오늘 3번 0시점에서 선도계약을 매입을 했대요. 요때 요 9,600원짜리 주식을 오늘 11,680원에 만기 때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한 거야 오늘. 그죠? 투자자가 이 시점 요때 극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야 우리 그만하자. 나 그만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알았어 그만해. 대신에 손익은 한번 정산을 해볼까? 라는 거죠. 그냥 끝내는 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 딴 건가요? 11,680원인데 그때 매입을 했는데 요때 그만두면 12,261 빼기 11,680원 하면 581원만큼 돈을 땄겠죠. 그죠? 근데 이 581원은 요 가격들은 어느 시점의 거래 가격이에요? 11,680원에 오늘 사겠다라는 게 아니잖아. 언제 사겠다라는 거야? 만기 때 사겠다라는 거죠. 그죠? 난 주식을 11,680원에 사겠다라는 가격이고 요 12,261원도 언제? 만기 때 12,261원에 팔겠다는 계약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가격 차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만기 때의 손익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때의 손익이 581원이에요. 이때 이익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선도 계약을 매입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입을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이득을 보겠죠. 그 이득은 원칙적으로는 어디? 만기 기준의 이득이에요. 근데 현재는 어느 시점이야? 여기잖아 현재가. 그러니까 얘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4%라는 1년 이자율을 3승을 해서 현가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가 나는 가격이 이 2기간 동안 가격이 581원 올랐네? 그러면 나는 만기 기준으로 이득이 581원이겠구나. 근데 아직은 3기간 남았으니 3년 남았으니 내 이익은 현재 517원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네가 선도 선물 가격의 변화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선물 얘기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이익이라 그랬죠. 그 이익은 어느 시점의 이익이에요? 이익은 만기 시점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현가 계산을 했어야 돼. 우리가 아까 1일 정산할 때. 근데 선물 계약은 현재 가치까지 계산하면 사람들이 어렵잖아. 그리고 선물은 만기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재 가치 무시하고 그냥 합시다 라고 한 게 그 선물의 1일 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현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도 선물 가격의 변화는 만기 시점 기준의 손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따라 다르겠지만 고급 회계에 보면 선도 계약의 공정 가치라는 것이 이제 계산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표현이 주식의 시장 가격에서 확정 선도 가격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결국은 재무관리 이론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이게 뭐 식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현물선물 페리티를 배우지 않아서 어차피 그걸 뭐 알아봤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걸 몰라도 돼. 왜? 여러분들이 고급 회계에서 파생상품 문제를 풀 때는 이 50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줄 거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줘요. 선도 계약의 공정 가치가 얼마다 줘. 그리고 재무 관리에서는 손익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아, 이거 가격이 변한 만큼 만기 시점의 손익이구나. 그러면 그거 현가로 할인해야지. 라고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회계를 좀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매도 계약을 했을 때 0시점에 회계 처리가 어떨까? 0시점에 내가 매입을 했다며. 0시점에 회계 처리 어떻게 돼? 없어요. 주석 기재야. 얘기했잖아. 뭐라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0이야 0. 그래서 주석 기재 했다가 그러다가 1시점에서 뭘 해줘야 돼요? 가격 얼마 올랐어? 11680 빼기 11816 하면은 136원 올랐죠. 근데 아직 136원이 요때 손익이지. 그러면 요거 현가로 땡기면 얼마야? 하나, 둘, 셋, 네 번 땡겨야 돼요. 136 나누기 1.04, 1.04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116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선도 계약의 가치는 116이에요. 그런데 얘가 유리해졌죠. 가치가. 그래서 이때는 선도를 자산으로 선도를 116 그리고 이쪽을 평가 이익 116 이렇게 잡는 겁니다. 원래는 계약이 빵이었는데 이제는 가치가 116원짜리 자산이 된 거예요. 왜? 돈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되겠어요? 나갈 수도 있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116.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선동 얼마짜리라고? 517원짜리라며.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선도가 517원짜리가 됐으니까 얼마야 이게 또? 517 빼기 116 하면은 401 하고 평가익 40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실제는 거래를 했잖아. 그죠? 거래를 했으면 이거는 평가하는 거고 거래를 했으면 실제는 어떻게 됐어? 현금 581 받고 자산 116 사라지고 아니 전년도에 자산 잡아놓은 거 있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 이익으로 401을 잡는 거죠. 파생상품 거래 이익으로. 처분 이익이 되겠지.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아시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1기 시점에 선도계약의 가치가 116이다. 그 다음에 517이다. 이거를 우린 지금 계산했잖아요. 고급회계책에 보면 그걸 다 계산해줘요. 계산해줘. 계산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게 가격이 오른 것이 만기 기준이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현가 계산해줘야 되잖아. 근데 고급회계 문제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하자라는 단서까지 줘. 그럼 어떻게 돼? 무시하면 어떻게 돼? 11816 빼기 11680 하면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이때가 136이고 이때가 12261 11816 하게 되면 이때가 추가로 또 445 이렇게 더 붙는 거예요. 가치는 얼마야? 445 플러스 136 하면은 이거 581인 거지. 581. 네? 그래서 마치 선도도 선물처럼 처리하면 돼.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그냥 가격이 오른 것만큼만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회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회계사 시험에 나온 문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선도 가격이 136원 변했어? 이 136원 변한 건 어느 시점 기준의 이익이다? 만기 기준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해줘야 돼. 근데 이게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해버리면 그냥 선도나 선물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져요. 선도나 선물이나. 근데 우리가 선물의 경우에는 진짜로 일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안 돼요. 선물은 원래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거야. 선도는 원칙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단서로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끝. 그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회계 처리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할만하죠, 그죠? 이제 해봐요. 할만하지 않을 거야. 자, 할만한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음 4번은 이제 선물을 매입했다.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 청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돈이 들어오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돈이 나가고 끝이에요. 선물은 간단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손익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니까 이게 받은 돈 1년 예금, 그 다음에 또 총 합계 금액을 다시 1년 예금, 받은 금액을 또 1년 예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를 안 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만큼 따고 잃은 거 아니야? 따고 잃은 거 다 더해보면 결국 선도 계약으로 따고 잃은 거 계약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손익을 확인할 때 원래 저걸 안 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요때 136원이 오르면 원래 선도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136원이 요때 5기의 이득이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선물은 그냥 그 가격 변한 걸로 그대로 정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물은 원래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면 선도나 선물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되겠죠? 네. 요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자, 마지막으로 수합 바꿔 뭐 이런 건데, 이게 IRS라는 게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합에서 이제 금리 수합이고, CRS라는 게 이제 그 커런시 레이트 수합에서 통화 수합이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뭐 이 우리가 금리 수합이라는 건 변동금리 이자하고 고정금리 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을 금리 수합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합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선도 계약을 매입하면 어떻게 됐죠? 선도 계약을 매입하면 우리가 만기 때 뭘 받았어요? 주식을 받고 52만 원 줬지. 그죠? 52만 원 내고 주식을 샀잖아. 즉 무슨 얘기냐? 확실한 걸 내고 확실치 않은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죠.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금리 수합을 매입했다 뭐예요? 확실한 금리를 지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들어오면서 확실한 돈이 나가는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선도의 매입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금리 수합 역시도 이거는 이자에 대한 선도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한 게 들어오고 확실한 게 나가는 게 수합 매입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금리 수합 매입이고, 그 다음에 금리 수합 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변동금리 채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채권이라고 배우는 건 고정금리 채권을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12% 고정금리 조건, 즉 여러분들이 이제 액면 이자율이 12%, 액면가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얼마를 받아?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와? 12, 112 돈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즉 고정금리 채권은 당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변동금리 채권은요, 매년마다 들어오는 이자가 달라요. 금리가 높아지면 더 높은 이자가 들어오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낮은 이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라는 것,
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자산의 가치라는 건 미래에 받게 될 현금 유입액을 이자율로 나눈 게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죠. 여러분들이 사채 현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미래에 받을 이자와 원금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채권의 가격을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고정금리 채권은요,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받을 돈이 띠 하고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뭐가 변해? 이 채권의 가격이 변해요. 오케이? 그래서 향후에 이자율이 변할 때 채권의 가격이 변동할 위험, 즉 이거를 회계에서는 공정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변동 위험이 있어요. 자, 반면에 이 변동금리 채권은요, 변동금리 채권은 이자가 오르잖아? 그러면 받는 돈도 증가해요. 받는 이자도 늘어. 이자율이 내려가면 받는 이자도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분자 분모가 같이 오르고 내려가.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될까? 가치는 안 변해요. 변동금리 채권은 가격이 변하지 않고 대신에 이자율이 오르면 받는 이자가 늘고 이자율이 줄면 받는 이자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얘는 가격 변동 위험은 없고 대신에 뭐가 변할까? 이자율이 변하면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이자가 변하게 돼요. 이걸 미래에 받을 현금 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금리 채권을 사게 되면 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고 변동금리 채권을 사게 되면 현금 흐름 변동 위험에 노출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변동금리 채권의 이자가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거기 그 교환에 이제 9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자 내가 변동금리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 100원짜리 변동금리 채권을 매입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은행에 가봐. 오늘 은행에 가면 은행 가갖고 저 1년짜리 예금이자리 얼마예요?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그죠? 오늘 은행에 가서 1년 예금이자리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알려줘요. 그러면 오늘 내가 1년간 이자율을 오늘 알 수 있죠. 10%라고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1년 동안의 이자율이 10%구나, 11%구나 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지. 그 이자를 연말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말에 받을 이자가 0시점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기 말에 받을 이자는 언제 확인될까? 1년 후에 다시 은행에 가보세요. 1년 지나서 1년 후에 은행에 가보면 1년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 1R이라는 게 1시점에서 확인한 1년간의 이자율이라는 뜻입니다. 즉 1년 후에 은행에 가서 1년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이자율을 알려주겠죠. 근데 요 이자율은 오늘 알아 몰라? 1년 후에 1년간 예금 이자율을 오늘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우리가 예금 이자율이 계속 변하잖아.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변하잖아. 1년 후에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자율은 1년 후에는 알 수 있는데 요때 이자율이 확인이 되면 뭐 확인이 13%로 확인이 됐어. 그럼 뭐? 1년 예금 이자율이 13%라고요? 그러면 나는 2기 말에 받는 이자가 1기 말에 확정이 돼요. 1년 후에 이자율이 12%야? 그럼 나 요때 12원 이자 13%야? 13원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다시 은행을 가. 은행에 가서 1년짜리 예금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라고 했더니 9%래. 그럼 뭐? 요때 9%야? 그럼 이때 받는 돈이 9로 내려갑니다. 이게 변동금리 채권이에요. 그래서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에는 내가 오늘 확인한 이자로 기말의 이자가 확인이 되고 이자를 받고 나서 확인된 다음 기의 이자를 그 다음 기말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기초의 이자가 확인이 되면 기말에 그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알 수 있는 시점은 기초.
실제로 이자가 들어오는 시점은 기말.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1년짜리 예금금리가 계속 변동할 때마다 내가 받는 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변동금리 채권이 갖는 현금 흐름 변동 위험입니다. 이자율이 변할 때 현금 흐름이 변하잖아. 반면에 고정금리 채권은 내가 액면가 100원, 액면 이자율 12% 하면은 받을 이자가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요 채권의 현재 가격을 구할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죠. 그죠? 그렇게 가치가 변동할 위험이 있어요. 이게 고정금리 채권입니다. 됐죠? 자, 이때 내가 고정금리 채권을 매입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내가 현재 고정금리 채권을 매입을 했어. 이 상태에서 스왑을 합니다. 스왑을 매입하게 되면 변동이자는 받고 고정이자는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금리 스왑 매입 계약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채권 가지고 있는 거에서 받은 이자를 그대로 지급하죠. 대신에 얘를 받지. 요거 받아서 지급하고 얘를 받아. 요거 받아서 지급하고 얘를 받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던 애가 스왑 계약을, 금리 스왑 계약을 맺으면 그 합쳐진 스왑 후의 현금 흐름은 정확히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캐시플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금리 스왑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계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애가 스왑 계약을 맺으면 뭐로 변해요? 고정금리 채권을 팔고 변동금리 채권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즉 고정금리 채권을 변동금리 채권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총 4개의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여기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 4개의 사례가 나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자 보죠. 먼저 내가 변동금리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또는 이 회사가 변동금리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받는 돈이 어때요? 향후에 받을 돈이 다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스왑 계약을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받은 변동이자는 상대방한테 주고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 고정이자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받은 이자는 지급이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정이자를 받으니까 나는 애초부터 뭘 한 거랑 똑같아? 고정금리 채권을 매입한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변동금리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에 노출됐었어? 앞으로 이자율이 변하면 내가 받을 돈이 변동할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이 있었지. 근데 그 금리 스왑을 하게 되니까 뭐가 사라졌어? 고정금리 채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을 돈이 고정이 돼요. 뭐가 사라졌어? 앞으로 이자율이 변해도 현금 흐름이 변동할 일이 없겠죠. 이걸 우리가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상품의 위험 회피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위험 회피 회계가 있어요. 근데 변동금리로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현금 흐름이 변동할 위험에 노출됐는데 스왑을 했더니 고정금리 채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현금 흐름의 위험은 사라졌다.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이 사라졌다. 자, 그 다음 고정금리 채권을 매입을 했어. 얘는 현금 흐름은 고정이 돼 있죠. 근데 스왑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은 고정이자를 그대로 지급하고 변동이자를 받는 계약을 한 거야 이제는. 그러면 뭘로 변해요? 스왑을 하고 나면 고정금리 채권 매입이 변동금리 채권 매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 내가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을 때 무슨 위험에 노출됐다? 이자율이 변하면 가치가 변동할 위험에 노출됐었는데 이제 변동금리 채권이 되니까 가치가 변할 위험은 없죠.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은 있겠지. 어쨌든 모든 위험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출된 위험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변동할 위험이 있는데 그걸 없앴네. 하지만 뭘 떠안아? 가치 변동 위험을 떠안고, 얘는 가치 변동 위험이 있었는데 수합을 했더니 가치 변동 위험은 사라졌어. 하지만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어. 네. 그럼 여러분들, 얘는 왜 이 짓을 한 거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얘는 앞으로 금리가 어때?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 거야.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내가 받을 이자가 점점 줄어들잖아. 그게 싫어가지고 뭐야?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받을 이자가 줄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금리가 내려가도 내가 받을 이자가 고정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해진 금액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애가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금리 수합을 한 겁니다. 반면에 고정금리 채권을 매입한 애는 어때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거야. 하지만 금리가 올라도 내가 받을 이자는 정해져 있어. 짜증나잖아. 이자율이 올라가면 나도 이자를 더 받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수합을 통해서 변동금리 채권으로 바꾸면 가격이 이자율이 올라갈 때 내가 받는 돈도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 어떤 놈은 금리가 내려갈 걸로 우려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하는 놈이 있잖아. 이 둘이 만나면 거래가 되죠. 오케이? 서로의 위험을 바꾸는 겁니다. 너 현금 흐름이 위험하다고? 아니야, 이거 이자율이 올라가면 좋은 거야. 그거 나 줘. 아닌데, 아이씨, 금리가 내려가면 나 돈 안 되는데. 그럼 너 이거 갖고 가.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도 이거 항상 일정한 금액 받아. 이런 둘이 만나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되겠죠? 그다음 이거는 매입이고 자산이죠, 이게. 즉 자산, 채권이라는 자산이 고정금리채와 변동금리채로 채권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입을 할 수도 있지. 자, 변동금리로 차입을 했어. 네, 이유를 봅시다. 변동금리 차입을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떤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안 좋은 겁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수합을 계약함으로써 내가 내야 될 이자는 금리가 오르든 말든 나 그냥 12원씩 낼게 라고 바꾼 거예요. 즉 금리가 올라서 내가 내야 될 돈이 더 커지는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을 제거한 겁니다. 반면에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어. 고정금리로 차입을 하면 어떻게 돼? 금리가 하락할 때 엿대죠. 야씨, 지금 막 금리가 막 내려가는데 나는 계속 12% 이자를 내야 돼. 아니 지금 이자가 2%, 3%까지 막 내려왔는데 나 혼자 12% 내고 있어. 짜증나지?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때 나는 변동금리 차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때? 내가 내는 이자가 줄잖아. 12%씩 안 내고. 그래서 이거는 가치 변동 위험 회피회계입니다. 자, 이 위험 회피회계가 현금 흐름 위험 회피회계하고 공정가치 변동 위험 회피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회계 처리 보면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요. 공정가치 변동 위험 회피회계는 가치 변동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파생상품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랑 똑같이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이 현금 흐름 위험 회피회계는 전체를 다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자세한 건 그쪽 가서 배우시는데 이쪽 수합의 회계 처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합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가 되고 고정금리는 변동금리가 되지. 그죠? 그러면 자, 이걸로 해볼게. 여러분들이 최초에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회계 처리가. 내가 중간에 이 이자율에 따라서 내 이자 수익이 들쭉날쭉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요때가 10원, 요때가 13원, 요때가 8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1기 말에 이자 수익은 10원이었고 2기 말에 이자 수익은 13원이었고 3기 말에 이자 수익은 8원이었겠지. 근데 수합을 하면 어때요? 내 이자 수익은 항상 어때야 돼? 12가 돼야죠. 항상 12지.
그래서 12, 12가 되도록 파생해서 플러스 2만 조정해주면 돼요. 파생해서. 그러면 내 이자가 어떻게 돼? 12잖아. 그러니까 내가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 진짜로 내 계좌에 10원만큼 이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금리 수합을 했기 때문에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지. 그러면 원래부터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었으면 내 이자는 얼마였어야 돼? 12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으로 10이 되고 파생 이익으로 2를 계상하면 이자가 12원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이기말은 이자 수익으로 얼마 벌었어? 13 벌었지. 근데 나는 고정금리 채권 갖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원래 얼마였어? 12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파생해서 1만큼 빼면 돼. 파생 손익으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항상 12원씩 이익이 계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난 그냥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할 때, 특히 금리 수합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현재 내가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겠네. 확인이 되죠. 그 상태에서 수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원래부터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손익을 바꿔주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 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자 수익으로 12, 12, 12 계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변동금리 채권이었으면 요때 10, 요때 13, 요때 8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고정금리 채권에서 이자가 얼마 들어왔어? 12 들어왔지. 근데 변동금리 채권 갖고 있었으면 내 이자는 1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파생 쪽에서 이익을 이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 이자 수익이 10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자 12에서 파생으로 1 더해주면 이자 수익이 원래 13이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애초부터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손익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회사에서는 고정금리 채권을 매입한 걸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만 파생 상품 거래를 하면 그냥 애초부터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손익 효과를 만들어주면 끝나요. 물론 회계는 좀 더 디테일이 있지. 디테일이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재무관리에서는 1월 1일 날 사서 12월 31일 날 이자를 주는데 회계는 뭐 이게 3월 1일 날 사서 이게 날짜가 12월 31일 중간에 한번 걸치고 뭐 이게 2월 28일 이러니까 좀 더 복잡해져서 그런 건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금리 수합을 통해서 그냥 고정금리 채권이 변동금리 채권 된 거, 변동금리 채권이 고정금리 채권 된 상황. 그래서 난 애초부터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 걸로 회계 처리돼 있지만 처음부터 변동금리 채권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가 돼야 될까? 그럼 둘의 차이만큼만 조정하면 파생 상품의 회계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마련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번 들어보시면 안 들은 것보다는 나을 거다 라는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